사진을 보시면 운동성 발달 장애가 있다라고 했을 때 보세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미소를 짓고 사회적으로 소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걸음마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소통이나 이런 그 인지적인 지원이 아니라 걷는 지원을 위해서 이런 보조기를 차고 부모님이 대신 걷는데 아이들이 걸음을 함께 느끼게끔 하는 그런 지원을 하죠. 그래서 운동성 발달 장애가 있는 경우는 운동 기능을 향상할 수도 있지만 운동 기능을 다른 기술로 보완해 주기도 합니다. 이런 관점도 중요해요. 모든 것을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정규분포에서 우수함에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개인 일반적인 사람들도 특정하게 잘하는 게 있으면 특정하게 못하는 게 있어요. 못하는 부분을 그대로 바라보고 잘하는 것을 더 잘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것이 생애의 과업을 달성하는 데는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운동 발달 장애 좀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자폐 스펙트럼 같은 경우에 사회적 소통에 어려움이 있죠. 이런 경우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기가 어렵고 또 언어 표현이나 언어적 소통에 제한이 있습니다. 표현을 하는 거나 아니면 알아듣는 걸 잘 못하다 보니까 그럴 때 감정적으로 부적절하게 짜증을 낸다든지 웃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굉장히 과감각이거나 아니면 저감각인 경우가 있어서 보편적으로 저희는 별로 싫어하지 않는 소리를 굉장히 힘들어하거나 아니면 작은 자극,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보편적으로 느끼는 걸 너무 세게 느끼려고 큰 소리로 듣는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고요. 보편적으로 아이들이 놀이하는 장난감들을 계속 자극하는 방식으로 놀이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약간 보편적이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그런 행동들이 좀 다른 거죠. 여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직 밝혀진 건 없어요. 많은 이유가 있다 그러는데 대체로는 시각과 청각의 감각 자체는 굉장히 과민하게 그 감각의 그 연결이 돼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민한 거죠. 옷을 입거나 이럴 때 과도하게 느끼거나 색깔이 다른 것을 참기 힘들어하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일상에서 늘 꾸준하게 하는 일과의 변화가 되게 어렵습니다. 아까 석영의 경우에 새 옷을 갈아입어야 될 때 어렵고 그다음에 신발을 지금 신고 있던 것에서 새 것으로 바꾸려고 할 때 어렵고 키가 커서 한 사이즈 더 큰 옷을 입을 때 그 옷을 거부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좀 생기기도 해요. 네. 마찬가지로 촉각에 대해서도 과하거나 둔감한 경우가 있어요. 생각보다 되게 민감해서 머리를 쓰다듬을 때 그걸 아프게 느낀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방금까지는 발달장애에 대한 유형을 좀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그냥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라는 거 말고도 또 한 가지는 제가 좀 강요하고 싶다는 부분이에요. 발달장애를 얘기를 드렸지만 이전에는 장애를 그냥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어려운 사람이다 이렇게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1980년도에 WHO와 UN이 세계 장애인의 해와 세계 장애인의 10년을 선포하면서 장애를 이렇게 정의했었어요. 뭐라고 정의했냐면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다치거나 질병이 있으면 삶의 기능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아까 학습이라든지 인지나 운동 기능을 얘기했는데 그리고 기능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리고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사회적으로 핸디캡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봤단 말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운동장애가 있는 사람은 사회에 살기 어렵다. 이렇게 봤어요. 그 부분을 꾸준하게 연구를 해보니 꼭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신체적인 손상이 있다고 해도 아까 그 아빠들이랑 엄마들이랑 운동장애가 있지만 엄마 아빠가 걸었던 그 보조기 보셨죠? 그 보조기를 아이가 차고 있으면서 놀이에 참여하고 굉장히 즐거워하고 또래랑 활동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 아이를 그냥 휠체어를 태워서 다른 아이랑 같이 있는 시간 자체를 차단을 한다면 아이들이랑 지내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운동장애가 있는 아이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아이들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끔 했을 때 활동과 참여가 더 확장이 되더라. 그런 것이 1990년대까지 계속 연구를 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WHO라고 하는 국제건강기구에서 이렇게 장애라고 하는 부분을 초점을 두지 말고 장애가 아니라 인간의 기능이 무엇인지 이걸 놓고 사람을 보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2001년도에 나온 분류 방법이에요. 사람을 바라보는 분류 방법.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건 운동에 어려움이 있다, 자폐성 장애가 있다, 장애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장애 중심으로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우선 기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고 거기서부터 채워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 관점이더라라는 겁니다.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이 표는 ICF라고 하는 분류법이에요. 그래서 국제 분류법인데 무엇을 분류하냐? 기능, 펑션을 분류한다. 물론 장애랑 건강도 분류합니다. 그랬을 때 기능을 분류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자는 거죠. 사람에게는 어떤 기능이 있느냐? 팔다리가 있고, 그죠? 신체 구조가 있습니다. 이 팔다리로 손을 쥘 수 있고, 다리가 있으니까 걸을 수 있고, 그렇죠? 신체적인 구조가 있고, 신체적인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팔다리를 가지고 있어도, 네. 에베레스트를 가본 사람은 에베레스트를 갈 수 있죠. 그렇지만 동네 언덕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은 에베레스트를 가기 어려울 거예요. 손가락이 똑같이 있지만 젓가락을 써본 사람은 젓가락을 쓸 수 있고 젓가락을 써보지 못한 사람은 젓가락질을 못합니다. 적도에서 한 번도 와이셔츠를 입어보지 못한 사람은 단추 끼기가 어렵다고 해요. 그냥 티셔츠만 입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구조와 기능이 있더라도 활동의 경험이 있으면,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가 서로 영향을 상관적으로 주고받는 경우도 있지만 상관이 없는 경우도 많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활동 자체가 삶의 참여와 연관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참여.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건강은 신체적인 건강, 그리고 활동과 참여 수준의 건강, 이렇게 관점을 놓고 보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약간 신체적 건강 수준이고요. 의학적 건강입니다. 이것은 활동 건강 수준이에요. 그리고 참여라고 하는 것은 인생 건강의 수준입니다. 약간 이쪽으로 갈수록 단계가 높아지는 것 같긴 한데 활동이 너무 지나치면 신체 건강이 나빠지기도 하죠. 김장을 담고 나면 허리가 아프고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영국의 택시 드라이버들은 그 영국 골목길을 다 외우고 다니기 때문에 택시 드라이버의 뇌만 따로 찍었더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커져 있더라. 이런 연구도 있어요. 그래서 서로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게 이 화살표들의 의미예요. 그리고 이 도표는 사회보장정보원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에서 같이 ICF 얘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기관에 들어가시면 직접 다운로드도 공짜로 받을 수 있어요. 그만큼 건강에 대한 개념을 기능 중심으로 갖고 신체만이 아니라 활동과 참여를 같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 중요성을 국가에서는 좀 펼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의 영향을 부모나 사회가 제공하기도 하고 물리적 환경이 제공하기도 하고요. 그 개인의 신념이나 가치나 아니면 개인의 흥미가 역시 영향을 주기도 하죠. 내가 하고자 하는 활동은 나에게 흥미가 있는 것,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사회의 문화에서 역시 하게 되죠. 그런 부분으로 이 ICF를 여러분 이해를 해 주시면서 그래서 이제 저는 활동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신체 기능이나 구조만이 아니라 그거가 별개의 활동과 참여를 향상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은 건강의 하나의 중요한 항목이라는 것입니다. 네. 방금 활동과 참여 얘기를 드렸는데 결국은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아이와 같이 참여를 하시는 것, 아니면 아이가 학교나 집이나 친구들과 놀이하는 상황이나 일상을 할 때 거기서 함께 참여하는 것이 건강과 기능의 한 분야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여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뭐 참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참여를 되게 거창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참여라는 건 뭐냐면 일단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직접적인 공간과 환경에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그죠? 집이나 학교나 유치원이나 아니면 직장이나 지역사회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24시간에서 그 시간은 똑같이 사니까요. 24시간 동안 일어나는 그런 일상, 그리고 거기서 나타나는 역할, 아이들은 부모님들에게 딸이 되기도 하고 아들이 되기도 하고 형제가 되기도 하고 친구가 되기도 하고 학생이 되기도 하죠. 그런 역할, 그리고 습관, 네. 그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런 상황을 저희가 삶의 상황에 참가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에 참가하는 것을 상황이나 활동에 더 매료되고 적극적으로 상관하는 것, 영어로는 engage라고 하는데요. 상관하고 관여하는 상태를 참여라고 해요. 아이들이 밥을 먹고 먹여주면 먹죠. 먹여주면 입을 벌리고 먹는 것은 그냥 참가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되게 좋아하는 거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다가와서 입을 내민다. 그러면 그것은 상관하고 관여하는 거죠. 그래서 참가는 조금 넓게 깔려져 있는 삶의 상황이고 거기에 내가 적극성을 가지고 그 내가 직접 뛰어드는 것, 그것을 참여라고 합니다. 둘은
상관관계가 있죠. 네, 참가하게끔 만들어주고 참여는 본인이 하게끔 하는 것. 그렇게 보면 참가의 여지를 만드는 건 부모나 사회가 할 일이고요. 참여는 본인이 하는 일이에요. 아이들을 기르실 때 부모님은 참가하는 활동의 폭을 넓혀주시고, 그리고 아이가 직접 참여할 수 있게끔 그 아이의 수준에 많이 상관관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때 참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 그냥 먹이는 게 아니고, 먹으려고 하는데 숟가락 여기 좀 요 정도 멈춰 있잖아요. 그럼 아이가 보다가 안 오잖아요, 숟가락이. 그러면 이게 가려고 하겠죠. 그런 상황을 참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참여를 보면 이제 참여라고 했을 때 너무 추상적으로 보지 않게끔 이제 레파토리를 말씀드릴게요. 참여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내용을 살펴봤더니 이렇게 7가지 내용이 있더래요. 기본적으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죠. 뭘 하느냐? 잠을 자요. 그리고 휴식을 해요. 그리고 기본 일상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먹고 자고 싸고 입고 이런 것 중에 잠은 중요해서 따로 빼고요. 그 다음에 씻는 것, 먹는 것, 싸는 것 이런 것들을 기본 일상생활이라고 해요. 그리고 먹으려면 어때요? 요리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씻고 나면 뒷청소도 해야 되죠. 그런 집안 관리하는 것들을 복합적인 일상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놀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활동을 쭉 해가면서 인간은 발달을 해요. 그러면서 학교를 가고 교육을 배우고, 그래서 배움을 하고, 배우기를 통해서 직업이나 생산활동을 하고, 그리고 의무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여가 활동을 해요. 이 모든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참여를 합니다. 이 사회적 참여는 꼭 둘 이상 같이 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적절하게 하는 걸 의미해요. 예를 들면 변을 본다, 소변을 본다, 대변을 본다 이렇게 할 때 변을 가리는 것을 혼자는 못하죠. 처음에 엄마가 도와줘야 되고, 그럴 때 이제 도와줬던 것을 혼자 화장실을 가게끔 이제 잘하면 혼자 화장실을 가죠. 혼자 화장실을 갈 때는 사회적으로 따로 참여하는 것, 그게 적절함인 거죠. 그래서 따로 해야 될 것은 따로 하고 함께 할 것은 함께 하는 것을 저희가 사회적 참여라고 합니다. 이럴 때 이 내용을 잘 이제 분류를 했던 것이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라고 하는 그 사회학자, 사회심리학자들이 이걸 분류를 했고요. 분류하면서 적용을 할 때는 이 아이가, 이 사람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누구와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 대체로 한 6화 원칙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아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구나, 이 내용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활동을 이렇게 7가지 무지개 색깔로 생각해 주세요. 7가지 활동을 6화 원칙에 맞추어서 이제 그 아이를 살펴보면 아이의 성장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6화 원칙으로 보는 활동이 7가지라고 했는데, 아동기는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요 정도, 잘 자고, 잘 먹고, 잘 씻고, 그리고 어른의 도움을 잘 받으면서 잘 놀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뒷부분은 조금 더 커서 일어날 수 있고, 이 부분의 전문가는 이제 교사예요. 작업치료사의 입장에서는 이제 아이의 그 학령 전기 아이의 이 4가지 영역 중에서 요 3가지 영역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내용을 들어가면, 자조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종류들이 있어요. 네. 이게 다 사실은 분류돼서 나온 것이고, 내용을 잘 보시면 결과적으로 청소년기의 성장까지 기본적으로 나를 돕는 활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6세 시기에서는 이 모든 방금 봤던 모든 활동을 다 잘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이렇게 뭐랄까요? 마치 유화 그리듯이, 유화를 한 번에 그리지 않고 계속 겹칠해서 그릴 때 그림이 완성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활동을 꾸준하게 할 때 아이들의 활동과 참여가 향상이 돼요. 그래서 이번 교육은 개론 지나면 잘 자고, 잘 먹고, 잘 싸고, 잘 노는 이 4가지를 잘하는 것이 영유아기의 발달을 잘 돕고, 발달기를 잘 지나서 아이의 인생이 조금씩 더 확장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지금까지 아이의 성장과 발달에 대하여 0-6세를 중심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WHO의 건강 개념과 아동의 발달과 참여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활동으로서 잘 자고, 잘 먹고, 잘 싸고, 잘 노는 것,
이 내용이 중요하다는 얘기까지 정리되었습니다.